자, 2026년도 부동산 세금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죠?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핵심적인 내용만 쏙쏙 알아듣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유료급 미니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세금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취득 단계, 부유 단계, 양도 단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분 지역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렇게 묶여 있죠. 세 가지 뭐 일종의 뭐 3종 세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각각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은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규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그래서 재건축을 2개 갖고 계신 분들이 요즘에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좀 골치 아파하는 그런 거예요. 조정대상 지역은 세금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데, 여기 제가 이제 설명드릴 취득세 중과, 그리고 종부세는 아직은 괜찮은데, 그리고 양도세 중과 이런 식으로 각각 단계의 문제가 좀 생기는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묶으면 안 되는데 좀 정부가 제가 봤을 때는 선을 넘었다고 했죠. 이 토호재 같은 경우에는 거래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무엇보다도 세를 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연애원에 계신 분도 지방에 계시는데 서울의 집을 나중을 위해서 미리 사두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직까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와, 이거 너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세금 조정대상 지역으로 좀 집중해가지고 한번 살펴보자. 일단 취득 단계에 있어서는 내가 2번 주택 취득하면서부터 취득세가 이제 8%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6억 이하는 1%밖에 안 되는데 잘못하면 똑같은 6억 이하라도 8%, 무려 8배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우리 집에 주택이 하나 더 있었다 그러면은 12%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12배나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희 연애원 분들, 그리고 저희 수강생분들한테는 제가 미리미리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증여취득세가 3.5에서 12%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4배 가까이 되는 거죠. 빨리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2025년 10월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이 돼서 효력이 생기는 거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25년 10월 20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좀 속칭 뭐 5일장이라고 하는데 왜 또 이걸 2개를 나누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때 또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죠. 자, 우리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집중해서 살펴봅니다. 자,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괜찮아요. 주택수가 중요해요. 규제지역하고 무관해요. 그런데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이거를 2주택 조정대상 지역도 중과를 매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유세 같은 경우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좀 핵심이 될 건데 여기에 대한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제 양도세가 문제죠. 우리 어떤 분도 지금 양도세 중과 배제 좀 연장 기도해 본다고 하는데, 제가 좀 스탠스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냥 70% 이상 확률로 양도세 중과 그냥 시행한다. 연장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자 이거였는데, 약간 수치가 내려갔어요. 얼마까지 내려갔냐? 한 60?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은 좀 여전히 저는 보수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수도권 대부분이 묶여버렸잖아요. 양도 당시로 판단을 하니까. 그래서 처음 취득했을 때 비조정 상관없습니다. 양도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면 중과 들어가는 거예요. 다주택자라면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좀 미리미리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뭐 안 팔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은 보유세에서 이렇게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마 주택이 있으신 분들이 주택수를 막 늘리려고는 하진 않겠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지방에 좀 괜찮은 투자 가치가 괜찮은 물건들이 보이는데 못하고 있어. 하고 싶어도. 왜냐면 취득세가 12%가 나와버리니까. 그리고 나중에 묶이면 어떻게 돼요? 중과 들어가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도세 중과는 취득 당시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양도 당시로 판단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동산 세제 관련돼서 강화되는 거는 조정 대상 지역만이다. 그런데 현재 이 빨간색이 투과, 조정, 토호 똑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이거는 너무 좀 과하게 이렇게 규제를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소설 하나 써볼까요? 소설? 물론 아주 형편없는
글 쓰는 사람인데 소설 하나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스레드라는 SNS 아시죠? 거기에 제가 어제 밤에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서 적은 건데, 자, 이 중에서 지금 서울 외곽 지역, 노도광, 금감구, 요게 일부 지역을 좀 이렇게 풀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부 풍선 효과 갈 수 있어요? 그럼 풍선 효과 가니까 그거 바라면서 또 묶어버리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토호제 일부 푼 지역하고 나머지 지역하고 가격 차이가 줄어들겠지? 맞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이, 서울 모든 지역이 골고루 오르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보유세가 늘어나겠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택을 팔 수 있어 없어요? 못 팔죠. 어차피 1주택자니까. 맞잖아요. 그쵸?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올라간 가격으로 세수 확보, 즉 보유세가 늘어나죠?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실 부동산 세금에 큰 관심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뭐 특정 일을 말하면 제가 좀 죄송하니까 어떤 연애 이슈라든지 뭐 다른 이슈라든지 그게 더 관심이 많잖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뭐. 관심도 없고. 제가 생각하는 소설입니다. 소설에서 그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1주택자이신 분들은 점진적으로 보유세가 올라갈 거예요. 조금씩. 그리고 다주택자는 아무래도 1주택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커질 건데, 과거 문재인 정부만큼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이게 겪어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각 혹은 증여 같은 거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보유세가 앞으로 키가 될 건데, 지금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죠. 물론 전부 다 오른 건 아니에요. 특히 중심 지역, 강남 3구 그리고 한강벨트 주변으로 많이 올랐는데, 이때 올랐던 가격이 언제 반영되는 줄 알아요? 공시 가격에? 내년 4월에 반영돼요. 그럼 지금 이번 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야 되는 종부세 있죠, 종부세. 이거는 작년 24년도 가격이 반영된 공시 가격 기준을 한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올해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딱 봤는데 그게 부담이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올해 2025년도에는 더 올랐어.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4월 달에 공시 가격이 반영이 돼서 내년 보유세 과세 기준일에 이게 반영이 될 거잖아요. 그럼 보유세는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무조건 올라요. 특히 한강 벨트, 강남 3구 이쪽은. 대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맞죠? 그래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매수, 보유, 양도 이 세 단계를 각각 다 따로따로 하셔야 됩니다. 따로따로. 어떻게? 따로따로. 그래서 매수했을 때, 취득했을 때 기준을 가지고 막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보유했을 때는 매수 때 다 잊어버리셔야 돼. 보유세 대비만 따로 하셔야 되고, 마지막에 팔 때도 양도세 또 따로 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걸 강조 드리냐면은, 특히 이 취득세 논리하고 양도세 논리를 막 여러분들이 막 섞더라고요. 섞어. 그러시면 안 돼요. 두 개의 체계가 좀 다르거든요. 국세와 지방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매수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취득세 중과.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자금 조달하고 자금 출처. 이거 증빙 관련된 거. 앞으로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질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자, 그리고 풍선 효과. 신중하게 접근하십시오. 어지간하면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취득세 중과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번으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취득세 중과 조심해야 돼요. 왜?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대부분이.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생략. 자, 이제 자금 조달하고 자금 출처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최근 25년 10월 30날이었죠. 제 기억에. 이제 저는 이제 막 정책 같은 거 분석을 하니까 이런 날짜 다 거의 다 외우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 나왔던 자료인데 정말 쇼킹했어요. 우리 그 채널에서도 제가 몇 번 이렇게 소개해 드릴 적이 있는데,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보세요. 자, 외국인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서 고가 아파트를 갭 투자하고 증여세 탈루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저 현금 증여 받은 거 가지고 갭 투자했는데, 실제 갭 투자한 금액이 더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굉장히 1차적이고 단편적으로. 왜냐하면 과거의 세무조사도 그런 식으로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종합적이고 그 앞단까지 갑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자녀가 이렇게 있어요. 고가 아파트를 갭 투자로 했대요. 그러니까 10월 20부터 적용된 토호제가 아닌 다른 곳을 한 거예요. 강남 3구 용산 말고 다른 데 있겠지. 마포도 있고 강동도 있고. 지금 보니까 그때 너무 좋았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쵸? 그래서 갭 투자를 했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 쓰겠죠. 왜냐하면 규제 지역은 무조건 써야 되고 규제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6억 넘으면 써야 되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금이 있어요? 라고 했더니 아파트 처분대금 이거에 대해서 했습니다. 라고 한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녀가 취득한 고가 아파트, 이 갭 투자, 매매가가 30억인데 전세가가 15억이다. 그러면 절반에 대해서 15억, 요것만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자, 그러면 이 자녀분이 갭 투자를 하셨는데, 그럼 갭 투자라는 거는 내가 이 실제 집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어딘가는 거주할 곳이 필요하잖아. 차라리 아버지랑 같이 살거나 부모님이랑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은 전세를 구한 거야, 또. 그럼 전세는 상대적으로 월세 대비 보증금이 더 크잖아요. 그럼 그 전세금이 어디서 났냐 이렇게 따진 거예요. 봤더니 아빠 통해서 현금 증여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 안 했다. 이걸 잡아냅니다. 이걸 잡아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붙인 현금 증여 수억 원을 받았다는 걸 확인하고 증여세를 추징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진짜 쇼킹했어. 여기 키워드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소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제가 이제 가급적 미성년자 그리고 소득이 작은 사람들은 부동산 사줄 때 조심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죠. 자, 보겠습니다. 사회초년생입니다. 이 자녀가 초고가 아파트를 삽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조달 계획서에 이 아파트 가격 어디서 났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B 아파트를 처분해서 샀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다. 자, 그런데 국세청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본다 그랬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사회초년생 이 자녀 갑이 초고가 아파트를 샀을 때가 현재 뭐 2025년인데 기존에 있었던 이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 보니까 사회초년생 그 이전이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학생이네요. 학생은 돈이 있어 없어요? 없죠. 소득이 없잖아요. 그럼 소득이 없는데 이때 아파트는 뭘로 샀어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걸린 거예요. 사실은 엄마가 현금을 줬습니다. 엄마 찬스를 썼습니다. 증여세 신고해서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탄로됐는데 여기 보시면 종전 아파트 취득 당시, 그러니까 이 초고가 아파트가 아니고 요거 우리는 이거 말고 이걸 본다는 거지. 와,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전 아파트 취득 당시 학생이었다. 조사 결과 모친으로부터 현금 증여 몇억 원을 받았다. 그래서 증여세 추징하는 거죠. 여기까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소득 대비 너무 비싼 집을 샀을 때 요 아파트를 취득하는 자금 플러스 그 자금의 원천까지 이제 본다는 거. 훨씬 더 앞으로 가는 거죠. 앞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요건데 풍선 효과인데, 풍선 효과는 제가 좀 약간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구리, 동탄 이렇게 일부 지역 해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고, 구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완전 딱 올라가는 거 아세요? 제가 이제 특정 아파트를 또 말하면 또 너무 뭐 오해하실까봐 그런데 저 구리 없어요. 그런데 진짜 그래프가 이렇게 딱 수직으로 쫙 올라가는 게 있는데 찾아보세요. 재밌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구리와 동탄 그리고 일부 지역,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 전체 지역의 규제 지역이 다시 묶여버렸다고 가정하자. 그럼 어디를 사야 돼? 응? 어디를 살 것 같아? 어디를 사야 돼? 아니, 여기가 전체가 다 빨간색으로 묶였다니까요? 전체가 다. 그럼 난이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3종 세트잖아. 투과, 조정, 토호제. 그럼 어차피 똑같이 난이도가 어려운데 밖으로 가겠어요? 가운데로 가겠어요? 가운데로 가야지. 가운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서울 같은 경우에 외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욱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한강벨트 쪽으로. 그러니까 규제가 너무 심하면 이런 부작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풍선 효과에 대해서는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게 매수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각각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시간 관계상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계속 공부하고 싶으시면은 지금 고정 댓글과 본문 더보기에 있는 2026년 연회원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년은 세금 계속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상을 한 게 4년 전부터 시작한 연회원 제도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취득 단계 봤어요. 보유 단계 봅시다. 보유 단계. 보유세 줄이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네이버 프리미엄, 매경 M 플러스 칼럼, 그리고 트러스테이, 홈노코 칼럼, 유료 칼럼에 제가 다 지금 좀 톤을 달리해가지고 적고 있는데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첫 번째, 파는 겁니다. 보유세이 많이 나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팔아야 돼요.
그럼 내가 보유세가 지금 많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어떻게 아냐? 올해 나왔던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해서 한번 금액을 보시고 그 금액을 내가 정확히 기억을 한다. 그러면 보유세 많이 나온 거예요. 보유세 별로 안 나오면요. 그냥 별로 기억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억을 하고 있다. 잊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올해 나온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해서 물론 종부세 안 나오신 분도 계시겠죠. 거기에 곱하기 한 2 정도 하십시오. 2.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숨이 탁 막히거나 눈앞이 캄캄하다 그러면 일단 뭔가 대비를 해야 돼. 그리고 강남 쪽과 한강벨트 쪽에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곱하기 3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매각을 해야 된다. 근데 언제 매각해야 되냐? 그냥 팔면 안 돼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될 수 있거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내년 1월 달쯤에 그게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월 달 그걸 보고 내가 대응하기에는 약간 늦어질 수도 있다. 왜? 26년 5월 9일까지 매도 잔금을 끝내야 되거든. 팔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매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최근에 지방거 하나 팔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1년.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26년 5월 9일 되기 전까지 매각 혹은 보유세 자체만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되기 전에 매각하는 거죠.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자, 다행히 나는 다주택이 아니고 0에서 1로 가려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공동명의 활용하십시오. 0에서 1로 가려는 분들 공동명의 하세요. 그래서 1주택자는 공동명의가 유리하고요. 자금 출처 이런 건 이슈만 없으면 거의 100%다. 거의 100%. 2주택자도 대체로 유리합니다. 공제금액이 더 크니까. 3주택부터는 개별 판단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부세 중과가 들어가요. 3주택부터. 과표 12억 넘으면. 물론 시가로는 40억 정도니까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한 세 가지가 있고 나머지 두 개가 뭐냐면 증여하는 거예요. 증여. 팔기 아까운 물건은 증여하는 게 좋겠죠. 이왕이면 성년 자녀 또는 소득 있는 자녀가 유리하죠. 이거 기억나시죠? 너무 어렸을 때 해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증여가 최근 연말에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7월 달에 증여가 증가한 거는 뭐 증여취득세가 올라갈 수 있고 규제 지역이 되면 조금이라도 쌀 때 증여해야 된다. 이런 심리가 강했는데 지금 연말에 증여하는 분들의 제가 심리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년도에 세제 개편이 좀 무섭게 될 것 같다. 아무래도. 근데 그거 염려하셔서 미리 대응하는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특수관계자 저가양수도 진행을 할 때 그게 잘못하면 내가 10억짜리를 3억 낮춰서 7억까지 팔 수가 있는데 그렇게 7억을 했을 때 전체 매매가에 대해서 10억에 대해서 7억이 아니고 10억에 대해서 증여취득세 12%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일반적인 매매취득세 뭐 3% 그런 게 아니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시려면 피하시려면 지금 하시거나 아니면 내년도에 그렇게 하실 때는 7억까지 맞추시면 안 돼요. 뭐 한 7억 2천, 7억 5천 이렇게 좀 넉넉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꼭 세무사님하고 사전에 확인하시고 하셔야 되고 저가양수도 잘못하면 이거 매매 거래기 때문에 곧바로 전입해야 됩니다. 토호제잖아. 그러니까 이게 3종 세트를 이렇게 묶어버리는 게 정말 이게 다 걸린다니까 지금.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보유세 경비 처리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계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복잡하기 때문에 꼭 세무사님하고 좀 미리 확인하고 해야 되고 요건을 다 갖춰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고액 연봉자인데 주택이 3개가 있고 1번 주택자가 2번하고 3번은 세를 주고 있다. 근데 보유세가 각각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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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게 6천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좀 예를 들기 쉽게. 그런데 여기 2번하고 3번을 전세로만 세팅을 한 거예요. 아니면 월세인데 월세 금액이 좀 작고 가지고 2번에서 3번에서 나오는 수익 금액 있죠. 월세하고 간주 임대료. 이게 뭐 1,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이 두 채에 대해서 보유세가 얼마 나와요? 4천이죠. 자가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안 되고. 그럼 여기 4천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익 금액이 1,000만 원, 필요 경비가 4천만 원이니까 주택 임대 소득은 마이너스 3천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액 연봉자다, 아니면 고액 개인 사업자다,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니까 무조건 2천만 원 이하니까 무조건 분리가서 하려고 그래요. 이게 유리한 걸로 생각하고 물론 맞는데 그때그때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지. 분리과세 하면 이 주택임대소득, 사업소득인데 마이너스 된 금액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종합과세 시켜야 됩니다.
종합과세 시켜서 근로소득 회사에서 2월달에 연말정산하고 끝나잖아요. 그럼 나는 5월달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해가지고 이때 전체 종합소득세를 내 종합소득세를 3억이 아니라 2억 7천으로 떨어뜨려야 돼. 실제 이렇게 해서 과거 5년치 전부 다 변경 청구할 수 있거든요. 가지고 이제 제 아는 세무사님 소개하고 그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 한 7, 8천 정도 환급받았어요. 저는 뭐 그렇게 소개한다고 해서 제가 뭐 대가를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비자격사이기 때문에. 저는 세무사 아니에요. 큰일 나. 그런 거 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거 말고도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어쨌든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냐면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요 방법 쓰세요. 다만 이 방법은 보유세 자체를 떨어뜨리는 건 아니죠. 그죠? 내가 내야 되는 보유세는 뭐 이게 2천, 아까 2천이면 내가 4천 자체가 떨어지는 않는데 나의 전체 종합소득세를 좀 줄일 수는 있지. 이렇게 하는 건 왜 하는 거예요? 버티려고 그러는 거죠. 언제까지? 이제 정권이 좀 바뀌거나 정책이 바뀌거나 그럴 때까지.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버티셨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이 하나의 키가 될 수가 있다. 자, 우리는 이제 매수할 때, 보유할 때, 이제 마지막 양도할 때가 남았습니다. 지금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좀 제가 좀 말을 빨리 해서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제 거의 이게 유료 강의급 아닙니까, 지금? 이제 좀 오프라인 강의에서 만나면 우리가 좀 천천히 얘기할 수 있는데, 미안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양도 봅시다, 양도. 양도가 제일 어렵지. 근데 그만큼 제일 재밌죠. 그 방법을 찾았을 때 그 짜릿함. 마치 이거는, 어떤 그 범죄자를 추적하는, 제가 추리소설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그런 짜릿함이 있는데, 제가 단연간 강의를 하고, 우리 수강생들 사례를 보면서 막 연구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나름 정한 패턴이에요. 요 순서대로 가야 된다. 요 순서대로. 첫 번째, 해당 물건의 투자 가치를 봐야 됩니다. 즉, 가져갈 거냐, 아니면 적당히 팔 거냐, 아니면 지금 빨리 팔 거냐. 쉽게 말해서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가져갈 거, 가장 좋은 거죠. 적당히 괜찮은 거, 증여나 상속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거는 그냥 적당히 매각, 아니면은 빨리 그냥 매각할 거. 양도세 중과되기 전에.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안 좋은 물건 지역까지 중과가 다 묶여 있다죠. 안 좋은 물건까지. 미안합니다. 요 해당 지역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이거부터 알아야 돼. 이거부터.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의 순서가 안 되면 그 뒤에 진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연애원 강의할 때도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 투자 기본적인 내용부터 강의를 해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파악이 됐으면 내가 비과세가 되는지를 알아야 돼. 1주택이다. 당연히 비과세 되죠. 2주택이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되면 되는 건데 일시적 2주택 그게 생각보다 많아요. 이사, 혼인, 봉양, 상속, 1주택 1분양권, 1주택 1입주권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이것도 됩니다. 저는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인데 여기 거주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상생임대주택하고 결합시키면 돼요. 요건이 된다면. 저는 3주택 이상인데요. 하나 팔고 2개 남으면 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해요. 얼마 전에 대부분 팔려보니까 안 된다고 하던데 그거는 잘못한 거야. 그쪽에서. 아직 지금은 되는데 다만 기재부 회신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 안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 지금. 거기서 만약에 비과세 안 되면 이제 좀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은 된다는 거예요. 지금 12월 10 기준입니다. 또 내가 한 3채, 4채 정도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활용할 수 있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거주주택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좀 작고 등록임대주택 양도 차익이 크다면 오히려 거주주택 비과세 받으면 안 됩니다. 세금적인 측면에서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계약서 쓰기 전에. 자,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비과세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일반과세가 되는지 봐야지. 일반과세, 즉 2년 이상 보유한 것 중에서 비조정 아니면은 26년 5월 9일까지 팔 수 있는 거, 아니면은 등록임대주택인데 중과배제가 되는 거, 지방저가주택인데 중과배제가 되는 거, 중과배제 제외하고 남은 게 하나가 또 있으면은 걔도 중과배제, 이런 것들 다 따져야 돼.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양도세가 최소 수천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다 따져봤는데 와 도저히 안 돼. 이제 중과 맞아야 돼. 그러면 계산해보는 거죠. 내가 차라리 중과를 맞느니 버티겠다. 보유세 내고.
내가 만약에 중과 맞느니 차라리 내가 이거 증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태.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또 어렵지만 또 나름 제일 재밌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내년도에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유 물건, 투자 계획 등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모두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특히 매수 매도 각각 확인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고 좀 걱정을 하는 거죠. 내년도에 그러면 세금 규제가 더 강화될 거냐. 안타깝지만 좀 그럴 방향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막 무작정 이렇게 하고 막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15 대책에 나와 있죠. 부동산 세제 합리화. 그래서 부동산 세제 운영 방향 관련 연구 용역,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서 보유세, 거래세 조정 및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그러니까 이 특정 지역 수요 쏠림이 어디예요? 강남 3구하고 한강 벨트인 거지. 그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은 굉장히 좀 젠틀하게 완화라고 했지만, 수요 쏠림 완화라고 했지만, 그쪽으로 못 가게 세금을 어마어마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세금을 좀 때릴 가능성이 높죠. 현재 정부는 6.27 대책, 그리고 10.15 대책, 9.7 공급 대책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한꺼번에 이게 세게 낼 가능성이 좀 높아서 내년도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좀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칭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은 제가 봤을 때는 내년 6월 달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때 한번 나올 수 있고요. 그 날짜가 후보로 찍을 수 있는 게. 그리고 늦어도 2차 후보는 매년 7월 달에 정기 세법 개정이 있습니다. 7월 말쯤에 있어요. 그래서 늦어도 이때는 나올 거다. 그래서 빨리 나오면 요 지방선거 전후로 나오고 좀 늦게 나오면 그래도 7월 중엔 나오고. 그럼 우리 현재 지금 언제입니까? 25년 12월이야. 그럼 얼마 남았어요? 뭐 한 5, 6개월 남았지 뭐. 대응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니까. 저 어떤 거 1년도 더 걸렸다니까, 파는 거. 생각보다 좀 잘 안 팔릴 수 있어요. 근데 함부로 팔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 그리고 함부로 매수하셔도 안 되고. 특히 요즘에 매수 좀 최근에 하셨던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냐면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앞두고 있는 것들. 아니 왜 그동안은 속도가 느리다가 최근에 갑자기 빨라지는 거야. 분당, 목동. 거기 분들이 제일 지금 문의가 많아요. 개시계죠. 여기도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2026년도는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좀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연회원 제도가 있습니다. 4년 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올해가 이제 4기고 이제 내년이 5기 모집을 하는데 지금 바로 가입하시는 게 저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현장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 한해서. 자,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이 사이트고요. 저희 지금 고정 댓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공유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가격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한 10만원 정도씩 인상이 됩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떤 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일단 가장 첫 번째가 부동산에 대한 이해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이거부터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부동산의 이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법이죠. 투자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리고 이제 법인 사업자, 주택임대 사업자, 개인 매매 사업자, 특히 개인 매매 사업자는 지금 조정 대상적으로 다 묶여버렸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제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도 22년, 23년 그때 부동산 하락기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높은 금리로 대출을 많이 받았었고, 제가 이제 투자했었던 비주거용 1년 가까이 공실이었고 그래서 저희 멤버분들은 그때 같이 하신 분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작년에 했었던 제가 커리큘럼 할 건데, 참고로 올해 들어오시면 25년도고 지금 다 올라가 있습니다. 무료로 좀 보실 수 있어요.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방법, 부동산 계약 관련된 거, 그리고 부동산 소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그리고 아파트 투자할 때 어떤 거 봐야 되냐, 그리고 세금하고 대출. 제가 봤을 때 부동산의 8알은
세금하고 대출이에요. 이거 알면은 거의 80%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세금 체계 잡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기본 과정, 그리고 여기 양도세 이게 심화 과정이에요. 심화 과정. 여기 비과세 종류. 아까 기억하시죠? 요 종류 있는 거. 요거 좀 다 다룰 거예요. 요거 다 다뤄요. 요거 다 다뤄야 돼. 그 다음 매도 사례. 이제 제 거 사례 가지고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이 사업자. 매매 사업자, 법인 사업자, 주택임대 사업자. 매매 사업자는 지금 좀 약간 많이 시들어졌고요. 주택임대 사업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말소되는 분들, 저랑 같이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저는 대부분 말소가 됐고, 단기였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또 말소되는 게 있어요. 8년짜리가. 그리고 이제 법인, 제가 법인 2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 증여. 특히 아까 말씀드렸죠. 증여와 자금 출처, 자금 조달 계획서 쓰는 법, 그리고 PCI 시스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원리.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법인으로 했을 때, 건물 산 거. 건물은 좀 아니고, 그냥 건물급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그냥 그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제 거 투자했던 사례. 그리고 이제 이게 되게 재밌는데, 저희가 정모를 해요. 올해는 3번을 했는데, 원래 1번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3번을 했어요. 아마 내년에는 1번 아니면 2번 정도 할 것 같은데, 저희 그 연회원분들, 꼭 성공 사례가 아니더라도 같이 했었던 그 본인들 사례가 있는데, 되게 재미있고, 저도 많이 자극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세금 어떤 정책이라든지 개정세법이라든지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은 제가 수시로 추가로 넣어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혜택이 있는데, 연애원 전용 네이버 카페가 있고요. 그 다음 단톡방이 있습니다. 단톡방에서는 그냥 간단한 질문 위주, 그러니까 평소 소통, 뭐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좀 자기 고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카페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연 1회 멤버십 정모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멘토링, 그 코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0만 원 상당의 할인가도, 쿠폰도 제공을 드립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지금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구독자 보유하고 있는데, 주 1회, 즉 월 4회 절세 칼럼이 업로드가 됩니다. 이것만 제대로 잘 보셔도 나쁘진 않은데, 이거 한 달에 이제 뭐 한 3,400원 정도 되는 거니까 제공해드리고, 얘는 한 달에 한 12,000원 정도 되는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추가를 했어요. 그럼 이 2개만 하더라도 한 15,000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한 월 6만원대 정도니까,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신청하실수록 더 큰 가치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옛날 사진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분한테 좀 추천을 드립니다. 부동산 정책, 투자 정보를 좀 빠르게 얻고 싶은 분. 제가 특정 지역이나 단지를 막 대놓고 말은 하진 않아요. 근데 저희 연회원분들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간접적으로 그냥 흘립니다. 최근에 흘렸던 곳 중에는 한 1, 2년 전부터 어디 흘렸냐면은 과천하고 수지, 분당 이렇게 좀 많이 말씀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불필요한 세금을 월 6만 원으로 줄이고 싶으신 분. 여러분들이 물론 최종적으로는 세무사님하고 검증을 하고 신고 대행 맡기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뭔가 내가 내용을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가면 그냥 붕 떠버립니다. 어떤 분이 계셨냐면, 세무사님 2명하고 상담을 했는데 비과세라고 판단을 받았는데, 이제 저와 투자 상담을 하다가 제가 아무리 봐도 좀 찜찜하고 그래가지고 코치코치 캐물었어요. 진짜 혼자 사는 거 맞냐고 했는데, 주택을 갖고 있는 친정엄마랑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비과세 안 돼요, 그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되게 조심해야 되고, 세금만 무려 4억 넘게 나와요. 그분이 양도책이 꽤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내가 알고 이제 미리 대응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세무사님 검증받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면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세법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신 분 오시고요. 투자 정보를 나눌 동료가 필요하신 분, 이제 같은 이게 투자도 하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대신 저희 방에서 공투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거 용납 못 해요. 그래서 그런 건 안 되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자기 사례라든지 정보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투자에 성공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 오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월 5일 시작을 하고요. 내년. 그리고 종료는 12월 29일 끝납니다. 원래는 30일을 마지막에 했는데, 저도 그때 제어 종소리 들으면서 좀 쉬어야 되니까 29일로 하고요.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1월 2일 날 금요일이죠. 그때 이제 소통방, 그리고 연회원 전용 카페 링크를 문자로 안내 드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외에 문의사항은 여기 지금 고정 댓글 있죠. 여기 고정 댓글에 그 카톡 있어요. 거기다가 남겨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이미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채팅창에 계시고, 멤버십 절친하신 분들도 연회원 신청했는데 감사드리고요. 뭐 호리노님 같은 경우는 계속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는데, 그 이제 멤버십 특강, 멤버십 요거 유튜브는 이제 안 하셔도 되고요. 괜히 돈 이중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그쵸? 달동네 서여사님도 주변에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또 이제 좋은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뭐 달동네 서여사님 포함해서 다른 분들도 사례 발표 많이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저희 어떤 짧은 미니 특강하고 연회원 이거 좀 제가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같이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입을 하면 이미 강의실에 작년에 했던 거 제가 다 올려놨어요. 여기서부터 다 올려놨어. 다 올려놨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연말을 지금 가입하면 아주 따뜻하게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함께 하시죠. 위드 제네시스와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내년도에 저희 위드 제네시스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